모르겠다. 될 대로 되려무나. 못생긴 자식이. 내게서 이미 행복은 사라졌습니다. 미스터 베가 아니야. 위험천만의 일이다. 그건 비밀이니까 말 조심해요. 청춘 극장 2권. 외로운 청춘도. 하하하하 하고 웃음을 퍼붓다가 유경이의 그림자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춘심은 후딱 웃음을 멈추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춘심의 웃음은 한 줄기 공허감을 춘심이 자신에게 주는 효과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 춘심은 확실히 유경이의 고면도칼처럼 날카롭고 송곳처럼 뾰족한 자존심을 진흙발로 보기 좋게 문질러 주었다. 유경은 지고 춘심은 이겼다. 이겼으니까 춘심은 당연히 통쾌한 승리감을 맛보아야 할 것이오늘. 이 어이한 공허감이며 이 어이한 쓸쓸함이뇨. 있는 말 없는 말을 되는 대로 섞어서 유경을 여지없이 문질러 버렸으니 그래 그게 대체 어쨌다는 말이냐. 너무했지 너무했어. 비린내 나는 풋내기를 그만. 너무 학대를 했어. 뉘우치는 마음도 동시에 들었다. 춘심은 후딱 술상 앞으로 다가앉으며 영감이 먹다 남긴 소주병을 들어 찻종지에다 절절 넘치도록 부었다. 그것을 단 모금에 냉수처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에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려무나. 춘심이의 인생이 언제는 이뻤더냐. 춘심은 또 한 잔을 마셨다. 단번에 확확 얼굴이 달아오른다. 춘심은 팔굽이를 베고 삼간대청 한복판에 반듯 누워버리며 참 최달근이의 말 맞다나 세상이란 넓고도 좁은 거야. 영민이가 글쎄 계집이 없어서 하필 왜 오창윤의 딸이야. 그리고 새침한 얼굴이 그처럼 이뻐? 못생긴 자식이. 그러다가 담배 연기를 후 하고 천정을 향하여 내뿜으며 돈나비를 날리며 눈물 짓던 춘심이만이 어리석지. 어리석어. 남 깨가 쏟아지게 달콤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글쎄 뭘 하려고 따라는 간담. 어리석은 년 다 보겠어. 미친년 같으니. 입을 오므라쳐가지고 담배 연기로 신이 난 듯이 한참 동안 동그라미를 허공 중에 그리다가 어떤 년은 팔자조와 대학교를 댕기고 어떤 년은 팔자가 기구하여 욕구리란 말이냐. 동자야 국화 주걸러라. 얼근 한 잔 취해보자. 춘심은 손을 뻗쳐 소주병을 들고 반드시 놓은 채 병나발을 불고 나서 취했다 취했어. 네 꼴이나 내 꼴이나 다른 것이 뭐야. 벌거벗고 맞대보면 매 한 가지 아닌가. 잘났으면 어떻고 못났으면 어떻단 말이야. 시집가고 장가가면 아이 날 줄 모르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뭐 때문에 뾰족했어? 뭐 때문에 잘난 척하는 거야? 무엇이 어쩌고 어쨌어? 지가 저를 모욕했다고? 유경이가 배앗고 간 여러 가지 욕설 가운데서도 이 한마디가 유독히 춘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암만 해도 고년의 말이 맞은 것 같아. 그러면서 발딱 몸을 일으키는데 대문이 찌꿍 열리며 우편 배달부가 들어왔다. 박분희 씨, 서류 편지요. 도장 쳐주시오. 서류 편지? 서류 편지가 올 때는 없는데? 하면서 춘심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도장을 들고 나갔다. 신성호 씨가 아니야. 춘심은 뜻하지 않은 신성호의 편지를 저기 긴장한 얼굴로 들여다본다. 신성호는 그동안 들 수 있는 한 춘심을 피했다. 춘심은 오창윤의 소실로 들어앉은 후에도 출판사로 전화도 걸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신성호는 무슨 구실을 만들어 춘심을 피해왔다. 그것은 결코
춘심이가 갑자기 싫어진 때문이 아니다. 아니, 그와 반대로 춘심을 만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격렬한 정열에 사로잡히고야 말 자신을 경계하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그릴에서 춘심을 만났을 때 춘심이 나를 잊어줘요. 나를 고스란히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아줘요. 하였다. 그 말에 춘심은 셀쭉해서 왜? 내가 우창윤의 소실로 들어앉은 게 배가 아파서 그러슈? 어째 자꾸만 이야기가 그처럼 비뚤어지는 거요? 춘심이 내 말은 그처럼 단순한 의미에서가 아니야. 그럼 또 뭐가 있수? 싫어졌으면 싫어졌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싫어졌다는 사람 나 따라당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춘심은 단순하다는 거야. 아니, 춘심인 너무 욕심이 많아. 꿈은 꿈대로 가슴에 안고 현실은 현실대로 바로 걸으려니까. 그럼 어느 누가 화류계에 나오면서 처녀 총각으로 시집장가 들 생각으로 나오는 줄 아시오? 그러니까 내가 춘심을 오창윤에게 곱게 시집을 보내지 않았어. 그런 걸 다 알면서 삐뚤어지긴 왜 또 삐뚤어지는 거요? 누구가 시들어 빠진 영감쟁이에게 정이 들어서 갔나? 그 말에는 대답을 못했다. 대답을 못하다가 그러니까 어느 편이든지 한 길을 취해달라는 말이야. 한 길을 취할 수 없는 것이 화류계 여자의 현실이고 이상인 줄을 왜 이렇게 몰라주시오. 아이, 답답도 해라. 그래서 춘심인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춘심인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내 첫사랑을 가져간 여자야. 춘심은 남자를 많이 알지만 난 여자라곤 춘심이밖에는 몰라. 내 청춘에 불을 질러놓은 단 한 사람의 여자인 춘심이야. 그랬으면 됐지 뭘 그러시오? 그래 날 독차지해야만 되겠수? 월급도 번번이 못 주는 출판사에 댕기면서 재입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위인이 그래 날 기어코 모말 같은 새빵 속에 쳐넣어서 남빗밥을 끓이게 해야만 마음이 편하겠수? 그러니까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이야. 춘심이도 불만을 품고 이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고 나도 또 나대로 불행을 지니고 이 사발을 헤엄쳐 나갈 수밖에 별 도리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어, 춘심이? 춘심은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그 무엇을 결심한 듯이 잘 알았어요. 내가 너무 욕심쟁이였어요. 이다음부턴 찾아오지 않을 테하여. 그리하여 헤어져 버린 두 사람이었다. 그러한 신성호에게서 오늘 편지가 온 것이다. 무슨 편지일까? 춘심은 봉함을 뜯었다. 신성호의 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함께 500원짜리 은행 위채가 2장 들어있었다. 춘심이는 자꾸만 나의 감정세계에 파문을 일으키지 말아요. 춘심이를 한사코 잊어버리려는 나의 기억을 자꾸만 새롭히지 말아요. 그동안 춘심이가 잠자코 보내준 2장의 위채를 도로 돌려보내니 받아두시오. 처음엔 어디서 온 위채인가 하고 어리벙벙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이 넓은 세상에서 나에게 돈을 보내줄 사람이 있을 리 만무해서 이건 필경 춘심이의 장난일 것이라고 은행에 가서 발송인을 물어보니 역시 춘심이었소. 춘심인 왜 이렇게 장난을 나에게 다 하오? 진부한 말이지만 애인을 판돈으로 공부를 하라는 말이오. 먹고 살라는 말이오. 그렇지 않다면 춘심은 나를 그러한 사나이로 취급을 하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춘심이의 오해지요. 과연 지나간 날 한두 번 춘심이한테 돈을 얻어간 적이 있기는 했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을 말하자면 내가 스스로 먹고 쓴 것이 아니고 병중에 신음하는 내 진실한 친구의 치료비로 쓴 것이요. 저번 천일관에서 춘심이가 만났던 사나이, 춘심이의 오빠 되는 사람과 최달근이에게 쫓겨 춘심이 안내를 받아 천일관 뒷문으로 내뺀 사나이가 바로 그 사람이었소. 내 성격이 굳세지를 못하여
화를 낼 때 눈물을 짓고 슬플 때 사람을 웃기지만 춘심이 한 손엔 떡을 쥐고 한 손엔 꽃을 따려는 귀엽고도 총명한 약자로서의 생활 철학인인 사랑스런 춘심이 떡을 주면 배가 부르지만 꽃을 주면 배가 고프니 내 어찌 춘심을 원망할 수 있으리요. 다만 하나의 약체로서의 나 자신을 원망할 뿐이요. 원컨대 내 이제 세계적 걸작을 써서 몇만 권 몇십만 권의 책이 팔리면 그때는 춘심이더러 꽃을 한번 따보자겠소. 그럼 욕심 많은 춘심이 복 많이 받으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떡을 지나치게 많이 먹다가 체하질랑 말아요. 신성호. 춘심은 편지를 구겨 쥐고 마루 끝에 기운 없이 펄썩 주저앉으며 마음대로들 해라. 다들 그만둬라. 모두 잘났지. 춘심이만 못났고 다들 잘났지. 그러면서 편지를 쭉쭉 춘심은 찢다가 그만 대청에 쓰러지듯이 엎드려 흐느흐느 늦게 울기 시작하였다. 다 가버려라. 네 사랑 내 사랑 다 가버려라. 내 눈앞에서 싹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 떡도 먹고 꽃도 따겠어? 미친년 같으니라고. 하고 한참 늦게 울다가 머리를 후딱 들며 무엇이 어쨌다고? 떡을 많이 먹고 체하질랑 말라고? 고년의 말투와 어딘가 비슷한 데가 있잖아. 지가 저를 모욕했다는 말과 비슷하잖아. 분명히 일맥의 공통성을 가진 말임에 틀림없었다. 그리고 제가 저를 모욕한다는 유경이의 말과 함께 신성호의 이 맨 마지막 한마디가 춘심의 가슴 밑을 송곳으로 자꾸만 찔렀다. 춘심은 눈물을 거두고 삼명경 앞에 우뚝 마주서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엄숙한 얼굴을 춘심은 거울 속에서 발견하였다. 춘심이의 인생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귀중한 순간이다. 불행의 입구. 효자동에서 유경은 허벙지벙 아현동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에게는 다녀왔다는 간단한 보고를 되는 대로 해두고 곧 2층 자기 서재로 뛰어올라갔다. 뛰어올라가자 유경은 피아노 앞에 돌팔매 하듯이 몸을 털썩 던지며 흰 건반 위에 실신한 사람처럼 쓰러져 버렸다. 쾅 하는 우렁찬 음률과 함께 흐느흐느 느끼는 유경의 울음소리가 방안을 점령하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말은 이를 두고 이름이 아니었던고. 영민 씨, 당신이 그런 인물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던 유경이었다. 하늘이 배반하고 대지가 배반을 하여도 인간 배경민이만은 자기를 배반할 줄을 정말 몰랐다. 그러던 것이 이 어이한 노릇이뇨. 떳떳한 본처가 있는 사나이, 그 본처를 배반하고 춘심을 희롱한 사나이, 그 춘심을 배반하고 또다시 자기를 희롱한 사나이. 춘심은 그를 악마라고 불렀다. 생마라고 불렀다. 사람은 잘못 보지 않는다고 준혁이와 아버지에게 그처럼 뻗쳐온 유경은 결국에 있어선 설익은 개살구에게 자기의 처녀를 고스란히 바친 셈이 아닌가. 암만 그래도 네 인생은 20년밖에는 안 돼. 네 눈에는 잘 익은 능금 같아도 알고 보면 설익은 개살구야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뼈아프게 유경을 쳤다. 행복이란 먼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행복의 그림자일는지도 몰라도 행복 그 자체는 아니요 하던 준혁이의 뿌리 깊은 한마디가 혹독하게 유경을 내갈겼다. 그때야 비로소 생각이 났는지 유경은 눈물 젖은 얼굴을 후딱 건반 위에서 들며 자기의 밑배를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다. 이 일을 어찌하노. 그 순간까지도 유경은
영민에게 받은 인격적 모욕만을 분해하였고 영민에게 배반당한 애정만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은 것을 유경은 발견하고 새삼스레 놀라는 것이었다. 아, 내가 마침내 일을 저질렀구나. 벽에 걸린 리스트와 쇼팽의 조상어가 눈앞에서 핑글핑글 맴을 돈다. 인격의 모욕이라든가 애정의 배반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뿌리 깊은 하나의 현실 문제가 지금 자기의 뱃속에서 움트고 있지 않는가. 이 일을 어찌하노? 유경은 울음을 그쳤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중대한 순간임을 유경은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그 순간 유경의 머리에 후딱 떠오른 것은 김준혁 병원 약국에 놓여있는 커다란 약장이었다. 그 약장 맨 윗칸에는 극약이라던가 독약이라던가 하는 이름표가 붙은 수많은 약병이 쭈루루 들어있었다. 그 속에는 칼모친이나 혹은 청산가리 같은 독약도 있을 것이 아닌가. 유경은 입속말로 가만히 중얼거렸다. 어떻게 하면 그 약장에서 독약을 몰래 훔쳐낼 수가 있을꼬? 독약을 그리워하는 일순간이 유경을 무섭게 습격해왔다. 독약을 마시고 내가 자살을 하면 그이가 와서 보고 눈물을 흘려줄까? 비웃어줄까? 그러다가 유경은 피아노 앞에서 발딱 몸을 일으키며 아니다. 그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하고 부르짖었다. 나는 죽음이 편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한다. 쓰든 달든 나는 살아서 이 어린 생명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 대중에 있는 어린 생명이 귀여워서가 아니다. 귀엽다는 생각은 주어도 없었다. 오로지 유경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하나의 생명이 움트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가엾이 여기는 까닭이었다. 이리하여 다음 순간에 있어서의 유경은 살 길을 골똘히 강구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부모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풍부한 인생의 체험으로서 정당한 방도를 강구해달라는 것도 사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유경의 결백한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젯밤까지도 그렇게 강경히 아버지에게 대항한 자기가 아니었던가. 아니, 그것보다도 오늘 아버지의 정조를 힐난하고 춘심이의 굴욕적인 인생을 비난한 유경으로서는 차마 안에 있는 사나이의 애를 뱄소. 그리고 그 사나이로 말하면 아버지가 귀여워하는 춘심이와도 관계가 있었소 하고는 감히 입을 벌릴 수가 없었다. 그럼 어떡하나. 그렇다. 유경은 배가 더 불러오르기 전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더러운 사나이가 살고 있는 동경으로 가기는 더욱 싫었다. 어딘가 먼 곳으로 완전히 도피해버리고 싶었다. 이 사바와 완전히 절연된 외로운 섬 같은 데로 가고 싶었다. 그러한 무인도에서 어린 것을 데리고 해초를 따는 해녀로서 일생을 지나고 싶었다. 그러나 어딜 가든 당분간의 생활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적어도 1년간의 생활비는 있어야 할 것이다. 해산을 하고 나선 무엇을 하든지 어린 것 하나와 자기 한 몸을 지탱해 나갈 만한 자신이 유경에겐 있었다. 어린애를 기르기 위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방직 공장의 여직공도 유경은 사양치 않는다. 학교를 그냥 다니는 척하고 동경서 해산을 하면서 돈을 보내달랄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그건 역시 유경의 양심이 허락치 않는 일이다. 그리하여 돈 마련할 궁리를 골똘히 하다가 유경은 문득 피아노 위에 놓인 핸드백을 열고
아까 춘심이가 보여주던 손수건을 꺼내보며 나쁜 사나이 하고 중얼거리는 것이다. 멎었던 눈물이 다시금 주르르 볼을 적신다. 영민 씨, 글쎄 이게 무슨 짓이야요? 마치 자기 눈앞에 백영민이가 섰는 것처럼 조용히 물었을 때 등 뒤에 노크 소리가 들리며 김준혁 박사의 얼굴이 천천히 나타났다. 준혁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다. 그 표정 없는 얼굴이 모자를 벗어들고 유경이 앞으로 다가온다. 아까는 일부러 전화를 걸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 담례로서 인사를 왔습니다. 준혁의 말투가 여간 무겁지 않다. 최경호의 말씨였다. 그러다가 유경씨, 울기는 왜 우십니까? 하고 의아해하는 얼굴을 준혁은 지었다. 유경은 그 말에 얼른 쥐었던 손수건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저 눈에 못이 들었어요. 아까부터 앞만 씻어내도 좀처럼 나오질 않는군요. 하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세요? 하고 바싹 다가서며 걱정스런 얼굴로 어디 봅시다. 어느 편이죠? 저 왼편 괜찮아요. 가만두면 저절로 없어지는걸요. 하고 유경은 사양을 하였으나 원체 성실한 의학도인 김준혁은 상대방이 사양한다고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가만 여기 앉아요. 하고 의자에 앉힌 후에 유경의 왼편 눈을 빌기집어 보았다. 보이질 않는데 그놈이 어디로 샜나 봅니다. 그냥 좀 괜찮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유경도 깎듯이 존경어를 썼다. 준혁은 유경의 눈에서 손을 떼며 그냥 그래요? 인젠 괜찮아요. 나왔나 봐요. 고맙습니다. 하고 유경이가 약간 머리를 숙였다. 유경 씨가 나한테 치료를 받고 머리를 숙여본 것이 오늘이 처음이죠. 유경은 대답이 없다. 유경 씨. 네. 유경 씨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나한테 미안해할 것 없습니다. 나는 그처럼 몰상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준혁 씨, 고맙습니다. 유경의 눈에서 일단 사라졌던 눈물이 다시 핑 하고 감돌았다. 유경이가 준혁 씨라고 부른 것도 오늘이 처음이다. 유경 씨, 왜 또 오십니까? 아니요, 공연이. 유경은 손수건을 또 눈으로 갖다 댔다. 유경은 자꾸만 눈물이 터져 나왔다. 감정 같아서는 이 진실한 현실주의자의 품 안에 안겨서 실컷 정말로 실컷 한번 울어보고도 싶었으나 그러나 유경의 모난 감정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준혁 씨, 네, 길이 행복하세요. 유경 씨, 네, 내게서 이미 행복은 사라졌습니다. 유경 씨나 길이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그리 쉽사리 얻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행복이 그처럼 쉽사리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 세상 사람이 왜 이처럼 대반이 불행하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경 씨, 네, 나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편히 다녀가세요. 불행한 사람들만이 바꿀 수 있는 쓸쓸한 작별의 인사였다. 폭풍 전야. 사랑의 배반처럼 눈을 어둡게 하고 이성을 무디게 하는 것은 없다. 제3자가 냉정히 생각해보면 춘심의 말과 영민의 인격이 조금도 일치되지 않건만은 다시 말하면
영민의 사람된 품으로서 도저히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없건만은 산속에 들어서 산을 모른다는 격으로 그처럼 총명한 유경으로서는 냉정히 생각할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용맹무쌍한 장군 오세로가 간신 이야고오의 공교로운 중상에 넘어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마침내 죽여버리지 않으면 아니 된 애욕의 의욕도 결국 유경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운 일이나 사람이 사람을 현명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보다. 유경은 자꾸만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거두고 부모 몰래 집을 나간다는 대담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춘심의 말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영민을 한 번 더 믿어보리라 생각하였다. 그것은 실로 현명한 생각이었다. 연애소설에 흔히 나오는 오해와 중상으로서 불행하게 되는 젊은 남녀들과 같은 그러한 우맹한 행동을 취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날 밤 유경은 자리에 누워서 지나간 날 영민이가 자기에게 준 가지가지의 사랑의 말과 온갖 성실의 말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것이 거짓말이었던가. 서로 노력합시다. 노력 없는 애정에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시 나를 꾀이려는 하나의 조작의 말이었던가. 하여튼 영민이가 춘심이와 만났던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손수건이 춘심이의 손에서 나온 사실로도 정확하다. 그러나 그 이외의 말은 직접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춘심이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허씨 딸과 결혼했다는 말, 춘심이와 남행열차 속에서 입술을 바꿨다는 말. 그렇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만은 직접 영민의 입으로부터 들어야 할 것이다. 경솔히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영민에게 따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 후에라도 행동은 늦지 않으니까. 보통 같으면 사랑의 의혹으로 말미암아 광란의 세계를 헤매일 것이었만 유경의 현명은 그것을 억지로 피하는 것이었다. 유경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운 숨소리만을 쌕쌕 천정을 향하여 퍼부었다. 금방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동경으로 달려가고 싶었으나 유경은 꾹 참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이튿날 유경은 어머니 몰래 당분간 갈아입을 조선 옷을 한두 벌 손가방에다 챙겨 넣었다. 그리고는 잠깐 도서관을 갔다 오겠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남겨놓고 집을 나섰다. 유경은 그 길로 전차를 타고 진국에로 나갔다. 진국의 입구에 Y 악기점이 있었다. 유경은 서슴지 않고 악기점으로 들어갔다. 아, 동경서 언제 나오셨습니까? 악기점 주인이 반가이 유경을 맞이하였다. 며칠 됐어요. 어서 좀 앉으시죠. 아, 괜찮아요. 그런데 내 피아노 좀 팔아주세요. 아니, 피아노를 왜 파십니까? 그만한 피아노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쓰던 것을 이 주인이 알선을 해서 간신히 사준 독일제 88건이었다. 아, 이젠 피아노도 실증이 났어요. 싸게 해드릴게 팔아주세요. 그런 피아노라면 우리가 사도 괜찮습니다. 싸게 한다는 것보다 적당한 값을 드리지요. 얼마나 주시겠어요? 자, 하고 주인은 잠깐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6,000원쯤이면 어떠실까요? 6,000원은 너무 싸지만 괜찮아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현금을 지금 주실 것. 아, 그거야 당장이라도 드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피아노는 2주일 후에 가져가세요. 아, 좋습니다. 댁에 두시면 저희 집에 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실은 며칠 후에 동무들이 모여서 실내 연주회를 개최하게 됐어요. 그래, 연주회나 끝나거든 가져가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럼 대금은 절수로 드릴까요? 현금 없으세요?
유경은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10시다. 10시 45분에 남양열차가 있다. 방금 떨어졌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죠. 조선은행이니 곧 찾아다 드리죠. 조선은행님 그만두세요. 내가 가다가 찾지요.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주인은 곧 6,000원짜리 절수를 떼어 유경에게 주었다. 유경은 영수증을 써주고 나서 그럼 2주일 후에 오세요. 네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유경은 그 길로 조선은행에 들려서 절수를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3월 백화점 튜리스트 뷰로 들어가서 아는 점원을 하나 붙잡고 벌써 다 팔렸다는 차표를 간신히 샀다. 동경행 2등 차표였다. 택시를 몰아 유경은 황급히 경성역으로 달려갔다. 간신히 시간에 되어온 것을 유경은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차에 올랐다. 빈자리 하나를 얻어앉으며 유경은 손가방을 펼쳐 엽서 한 장을 꺼내놓고 다음과 같은 몇 줄을 간신히 기록하였다. 어머니, 나 동경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보가 정말인 줄 알고 며칠 후로 임박한 시험을 그대로 내던지고 왔어요. 나 시험 다 마치고 돌아와서 어머니를 잘 위로해드릴게.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네. 실은 어머니한테만은 간다는 말을 하고 떠나려다가 어머니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려면 충실히 다녀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머니? 한 보름 후에 다시 올 테야요. 그럼 어머니, 안녕히. 유경이 올림. 유경은 아까 보호를 불러서 미안하지만 엽서 속달로 좀 보내주세요. 오늘 저녁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십시오. 그럼 이건 약수하지만. 유경은 5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었다. 네, 염려 마십시오. 그러는데 기적일성 창밖의 풍경이 스름스름 움직이며 기차는 떠났다. 진실 일로. 시국이 점점 긴박해짐을 따라 일본인 학도의 병역 의무의 연장을 단축시켜 명년 2월에 졸업할 것을 금년 9월로 끌어올려서 졸업을 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소화제빵의 배달꾼인 백영민도 이른 아침부터 30여 집이나 되는 빵 배달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기간이 약 반년 동안 단축된 셈이다. 그것은 아직 조선인 학도들의 강제 출정 소식을 모르고 있는 고학생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소화제빵의 마누라는 영민의 근실함을 눈여겨보고 기뻐하였다. 더구나 영민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된 학생이라는 것을 안 후부터는 아이, 그처럼 훌륭하게 되신 분에게 이런 하잘것없는 노동을 시켜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들어간 지 한 주일도 못 되어 일당을 이원으로 올려주었다. 북지전선으로 출정한 남편에게 진실한 학생을 한 사람 고용인으로 데려다가 지장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집에 일은 염려 말라는 편지까지 마누라는 썼다. 오늘은 소화제빵에 마크가 된 합비를 입은 영민의 어깨에 닿으리만큼 덧두겨 놓은 빵 귓짝을 짐틀에 싣고 구슬땀을 흘리며 자전거의 페달을 밟았다. 그러나 영민은 그러한 노동이 조금도 부끄럽거나 고생스럽거나 하지를 않았다. 아니, 도리어 영민은 이러한 시련을 인생의 귀중한 긍지로 생각하였다. 만일 나의 인생에 요만한 시련도 없다면 나는 다만 한 포기의 온실의 화초일 뿐이 아닌가. 그렇다. 온실에서 자란 한 포기 화초는 비바람 풍기는 황야에서는 단 며칠의 생명도 유지를 못한다. 조그만 촌락에서 초라한 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자기의 비교적 평화로운 생활을 영민은 한 번도 다행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좀 더 크고 호화로운 현실적 행복을 갈망하는 데서 오는 불만은 아니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자기의 조그마한 평온한 생활이 자기의 인격 완성에 있어서의
하나의 장애물이 될 것을 염려해서였다. 인생의 목적은 인격을 완성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인격을 완성시키려면 온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시바삐 거칠은 사바로 뛰쳐나가 파동치는 세상 속에서 난무하는 인간 군상에 부딪혀야만 한다. 보라, 폭풍우가 쏟아져 내리는 황야에 호련히 서 있는 한 그루의 구부러진 노송을 보라. 참되고 굳세인 인간의 자태가 바로 거기 있어야 할 것이며 거기서 비로소 인격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민의 참된 인생관인 동시에 대학생활 5년 동안에 얻은 졸업장에 쓰여질 문구가 아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영민이가 중학 시절에 유도로서 체력을 배양한 곳도 동기는 거기 있었다. 정의가 정의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려면 단지 관념의 외침만 가지고는 아니 된다. 그 관념의 외침을 보장하는 체력이 있어야 한다. 무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를 못한다면 정의는 단지 하나의 관념상의 어휘일 따름이요. 구체적으로 실천될 기회는 영영 없을 것이다. 중학을 졸업하던 날 저녁, 대동강변 부병로 앞 마당에서 땅깨를 펴주고 정의를 실천한 것은 이 편에 실력이 있은 탓이었고, 연락선 이등실에서 고시나게로 형사를 맺다치다가 정의를 실천하지 못한 것은 이 편의 실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힘은 불의를 실천하는 동시에 정의도 실천하는 것이다. 영민은 열심히 그리고 유쾌히 자전거의 페달을 밟았다. 인격의 완성은 정신 수양, 다시 말하면 관념의 수양에서 온다는 것은 낡은 도덕이다. 영민은 열심히 자전거를 돌면서 생각하였다. 군자는 위태로움을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하고 제자를 가르친 공자의 도덕은 벌써 낡은 도덕이다. 위태로움을 가까이 하여 거기 빠지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여 넘어가는데 새로운 도덕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인격의 완성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인간 영민이가 청춘의 항의서를 아버지에게 제출하고 가면이 집을 떠나 스스로 위태롭고 험준한 길을 택한 동기가 단지 오유경이라는 한 사람의 여인과의 사랑을 완성시키려는 연연한 애정에만 있다고 보는 것은 피상적이다. 부모를 배반하고 사랑의 노예가 되는 자가 어찌 혼자 배경민뿐이랴. 오유경이와 사랑을 완성시킴으로써 자기의 인생관을 실천하는 동시에 인격 완성의 용감한 일부를 내집었을 따름이 아니던가. 묘만 노동이 무슨 고생이냐. 나는 이보다 몇십 갑절, 몇백 갑절의 곤경을 이미 각오한 바가 아니냐. 나는 다만 오유경을 열심히 사랑하면 그만이다. 내가 지금 이 자전거의 페달을 열심히 밟는 것처럼 유경을 열심히 사랑하자. 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는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길가에 나가 앉아 바나나를 팔 수 있으며 군밤을 구울 수 있다. 유경이. 이 한마디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일시에 열에 떠서 주절거리는 잠꼬대는 아니다. 만일 내 말에 허위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늘이여, 나를 시험하소서. 나를 연옥과 같은 무서운 공경에 처하게 하여 주시오. 나는 결코 그 공경을 피하지 않을 터이오니, 그리고 내가 지닌 온갖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터이오니 하늘이여, 한번 나를 시험하소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영민은 힘차게 페달을 놀렸다. 이리하여 그날도 영민이가 배달을 마치고 소화제빵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1시가 가까웠을 무렵이었다. 수고했습니다. 주인 마누라가 그러면서 빵과 차를 점심으로 갖다 주었다. 고맙습니다. 이리하여 영민은 빵 3개로 점심을 때우는 것이다. 합비를 벗어버리고 영민은 양복 저고리로 바꾸어 입었다. 그럼 다녀가겠습니다.
가방을 들고 소화제빵을 나섰다. 다카다노바바 역전으로 나서서 와사다로 걸어가다가 영민은 문득 오늘 오후에는 형사소송법의 S 교수의 시간이 휴강임을 생각하고 오래간만에 우에노 도서관에나 가볼 셈으로 다시 다카다노바바 역에서 야마대선을 탔다. 5시가 지났을 무렵에 영민은 도서관을 나왔다. 공원 앞에서 시전을 타려다가 때마침 러시아워로서 줄이 너무나 길게 늘어선 것을 보고 만세이바시에서 전차를 타볼 생각으로 히로코오지를 지나 구르몬조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였다. 지나가던 자동차가 한 대가 우욱 하고 영민의 옆에서 멎었다. 미스터 베가 아니야? 자동차의 문이 획 열리면서 나타난 것은 뜻밖에도 오랫동안 소식이 묘연하던 나미에의 화려한 얼굴이었다. 부인이 아니세요? 영민은 깜짝 놀랐다. 4년 전 야마모토 선생과 헤어졌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 후 통 소식이 두절되었던 나미에였다. 인젠 제법 어른이 됐네. 4년 전보다 더 풍만한 몸집이며 더 윤택 있는 호화로운 얼굴이었다. 언젠 어린애던가요? 뭘 그래, 코만 흘리지 않으면 어른이나? 하하하. 영민이도 유쾌히 웃었다. 그래서 어딜 가던 길이야? 하숙으로 가던 차입니다. 아직도 와세다? 네, 도착합니다. 그럼 마침 잘 됐군요. 나도 그리로 가던 길인데 타세요. 괜찮습니까? 아이고, 이 시글뜨기야. 어째 그리 옹졸한가? 나미애는 그러면서 영민의 팔을 끌어올린다. 자동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차 안에 들어앉으니 나미애의 분냄새, 향수 냄새가 후각에 그윽하다. 그래, 부인은 그동안 동경에 계셨습니까? 부인? 내가 언제 누구와 결혼을 했었던가? 아이, 참 사람 웃기네. 에? 영민은 놀라면서 그럼 그건 뭐야요? 식을 지내고 호족의 이름을 올리고 같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그럼 결혼인가? 그럼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결혼일인지 몰라도 결혼은 아니야. 난 아직 내 몸을 판 적은 없어. 영민은 대답이 없이 나미애의 옆 얼굴을 문득 쳐다보았다. 나미애의 본체를 오늘에야 비로소 발견한 것 같았다. 나 그동안 북지에 가 있었어. 북지? 북지는 어디를? 북경. 그래서 통 소식이 없었군요. 언제 오셨어요? 한 달 전에. 또 가세요? 사흘 후에 또 가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다녀가려고요. 북경서 뭘 하십니까? 애국하죠. 뭐요? 애국이라고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 모르세요? 하고 영민이가 감탄사를 던졌을 때 자동차는 스에히로조를 지나 만세이바시에 다다랐다. 와세다로 가려면 여기서 오른편으로 커브하여 오차노미즈 방면으로 가야 한다. 어떡하실까요? 와세다로 방향을 고치시겠습니까? 하고 그때 운전수가 나미에게 물었다. 택시를 탈 때 나미에는 운전수에게 긴자 사정모까지 간다는 말을 하였던 것이다. 노, 운전수 양반, 아까 말대로 긴자로 가요. 네. 운전수는 곧장 스다초를 향하여 차를 몰았다. 하고 영민은 의아스런 표정으로 나미애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나미애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얼굴이 말없이 빙글빙글 웃고만 있다가 긴자로 가요. 긴자로 가서 나 술 한 잔 사줘요. 4년 전에 내 구두코를 밟아준 벌로 말이야. 하고 시치미를 딱 뗀다. 수수께끼의 여자. 무로마치 삼정목 니훈바시 교우바시를 지나 택시는 긴자 사정목 뒷골목에 있는 어떤 지하바 앞에서 멎었다.
자, 내려요. 영민은 하는 수 없이 남해의 뒤를 따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친구가 하는 곳인데 아주 맛있는 칵테일이 있어. 아직 초저녁이라 손님은 그리 혼잡하지 않았다. 남해에는 바텐더가 있는 데 가서 이 집 마담인 듯 싶은 30이 훨씬 넘은 여인과 몇 마디 인사를 바꾼 후에 옆 파초나무가 서 있는 식탁을 끼고 영민과 마주 앉았다. 이윽고 칵테일과 위스키가 식탁 위에 놓여진다. 자, 오래간만인데 한 잔 들어요. 자기는 칵테일을 마시고 영민에게는 위스키를 권하면서 그래, 희대짱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아, 참, 야마모토 선생은 출정을 했답니다. 출정? 어디로? 북지로요. 북지는 어디로? 그건 나도 잘 모릅니다. 소위 모 방면이라고요. 희대짱이 출정을 했다. 내 따귀를 갈기던 손으로 또 어느 년의 따귀를 갈기고 있을 테지. 그 말에 영민은 뒤집혀진 스미즈를 그대로 입고 돌아왔다가 따귀를 얻어맞은 지나간 날의 남이애를 생각하며 빙그레 웃었다. 뭐가 우스워요? 이것저것이. 그래, 북경선 무엇으로 애국을 하십니까? 춤추는 것도 애국이지. 오호, 나라를 위해서 춤을 춘다. 두 사람이 다 같이 얼굴이 벌개졌다. 어째서 춤추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되느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고 싶거든 북경에 한번 와봐요. 북경에 와서 첸맨 앞거리에 있는 캬바레 용궁을 한번 찾아와 봐요. 용궁? 가만히 있자.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이름이 아닌가? 아, 그렇다. 지나간 겨울방학 서울 천일관에서 땅개에게 쫓겨 장일수가 몸을 피하면서 던진 한마디가 영민의 귀에 새로워진다. 내 소식이 알고 싶거든 북경 정양문 앞에 있는 캬바레 용궁의 마담한테 연락을 하게. 바로 그 용궁이 아닌가. 용궁호를 아세요? 알 리가 있습니까? 북경서 온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뭐라고들 평해요? 아주 훌륭한 홀이라고요. 그리고 거기 마담이 아주 미인이라고요. 영민은 슬쩍 그런 말을 던져보았다. 하고 남이애는 웃음을 죽이면서 용궁의 마담은 북경선 미인일지 몰라도 이동경선 퇴짜만 맞는걸. 에? 영민은 또 한 번 놀랐다. 그렇지 않고 뭐야요. 희대장한텐 따기만 얻어맞고 미스터 백한텐 발길로 채기만 하고. 그러면서 영민의 앞에 놓인 위스키를 쭉 하고 남이애는 한숨에 들이키었다. 칵테일을 누가 신고 뭐고? 남이애의 매혹적인 웃음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하세가다 남이애가 용궁의 마담이다. 얼큰하니 취했던 술기운이 갑자기 깨는 것 같았다. 그럴 리가 있나? 영민은 마음속으로 머리를 기울였다. 그전부터 수수께끼 같던 남이애기는 하였으나 지금 자기의 눈앞에 있는 바로 이 남이애가 용궁의 마담이라는 사실이 영민에게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다. 장일수의 말투로 보아 용궁의 마담은 장일수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건만 과연 그렇다면 장일수는 일본 여자인 남이애를 그처럼 신임하는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용궁의 마담이 최근 갈린 것이 아닐까 하고 언제부터 용궁의 마담을 하시오? 하고 물었다. 한 3년 되죠. 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장일수가 말하는 용궁의 마담이란 분명히 이 남이애가 틀림없지 않는가. 그래 장일수의 이야기도 물어볼까도 하였으나 약간 꺼리는 바가 있어서 그만두고 그래 북경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지극히 행복해요. 내가 처음으로 내 정신을 바라본 사나이가 있으니까요. 오, 축하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들린지 몰라요. 왜요? 그 사나이는 나를 쿤양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쿤양? 표면으로는 용궁의 마담이 중국 여자 방월령으로 되어 있죠. 방월령? 아, 그랬던가. 그때야 비로소 영민의 의혹이 풀렸다. 말하자면 장일수는 남이애를 중국 여자 방월령으로만 알고 신임하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것은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이처럼 전국이 긴박할 때 일본인이 국적을 숨기고 중국인으로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필시 일본 특무기관의 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 그 사나이도 중국 사람인가요? 네. 그러니까 괴롭다는 말이에요. 그 청년은 나를 어디까지나 동족으로 알고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나를 귀해하지만. 영민은 깊이 한번 신음을 하였다. 진실한 청년인가요? 네, 진실하고 열정가고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열렬한 애국자야요. 그리고는 푹 한숨을 내쉬며 그만했음. 어째서 춤추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게 된다는 이유를 아셨죠?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밀이야요. 그 점도 잘 알았죠? 잘 알았습니다. 나라를 위하느냐, 사랑을 위하느냐, 조국이냐, 장욱이냐, 이것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야. 장욱? 네, 그 청년의 이름이야요. 가만히 있자. 장욱이란 장일수가 오창윤의 집을 방문할 때 내놓은 명함에 쓰여있던 또 하나의 이름이 아니었던가. 방월령과 장욱, 아니 남이애와 장일수가 목숨을 내걸고 사랑을 한다. 그리고 장일수는 남이애를 중국 여잔 줄만 믿고 자기의 활동에 관한 모든 비밀을 고스란히 남이애에게 제공을 할 것이 아닌가. 위험천만의 일이다. 영민은 부르르 한번 몸을 떨었다. 장일수가 국적을 속이고 중국인 행세를 한다는 것은 알 법한 일이지만 방월령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처럼 신임한다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일수에 관한 말을 자기 편에서 먼저 꺼내지 않은 것만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무척 다행한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장군에게 전해줄 수가 있을까 하였다. 그러나 장일수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영민으로서는 사흘 후에 다시 북경으로 출발한다는 남이에게 편지를 부탁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때 남이의 빨간 입술이 전등 밑에서 탄식하듯이 중얼거린다. 조국이냐 사랑이냐, 나는 암만 해도 애국자는 못 될 것 같은걸요. 사랑의 용사가 되시렵니까? 그것도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야요. 누구가 내 생명을 보증해줘요. 그러다가 남이애는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면서 영민 씨는 어째 그리 사람이 벽창호야? 벽창호라고요? 목석도 정이 있다는데 어쩌면 그처럼 쌀쌀할까? 나와 가까이 함으로써 또 무슨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러시오?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던 말을 영민은 대담하게 내쏘았다.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가는 재미없을걸? 남이애는 무섭게 한번 영민을 흘기고 나서 담배를 붙여 물며 내 아까 뭐라고 했어? 그건 비밀이니까 말 조심해요. 허가 아니야. 내 말 한마디면 콩밥에 메주콩이야. 어떤 세상인 줄 알고 덤벼? 또 허야? 어디 그래 봐요. 한번 맛 좀 볼래? 그 순간 남이의 눈동자가 번쩍 빛나면서 담배 연기로 동그라미를 허공 중에 3번 그렸다. 이것이 뭔지 알아? 신호야. 신호? 당신을 체포하라는 신호 몰라? 그러는데 저편 구석에서 여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캡을 쓴 사나이 하나가 뚜벅뚜벅
이 편으로 걸어오지 않는가. 봐요. 그래도 말조심 안 할 테야. 영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누님, 불렀습니까? 사나이가 영민을 힐끗힐끗 바라보면서 다가온다. 불렀어. 이 학생 잘 봐둬요. 이름은 백영민. 와세다 졸업반인데 후일 무슨 시끄러운 일이 생겨도 관대히 봐줘요. 헤이, 염려 마십시오. 그럼 칵테일 한 잔 마시고 가요. 소오줌 같은 합성주만 먹음 창자에 구멍이 뚫리잖아. 헤이, 고맙습니다. 사나이는 남의 애가 부어주는 칵테일 한 잔을 맛있게 마시고 나서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밤 재미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나이는 빙글거리며 물러갔다. 어때요? 그만했음 정신 차렸어? 영미는 대답이 없다. 그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불쾌할 따름이요. 언제까지나 철부지야. 요염한 웃음이 앵두알 같은 나미의 입술을 새어나온다.